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는 꼭 만난다는 말이 있죠. 그게 하늘이 맺어준 천륜, 부모 자식 간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참 야속하고 심술맞은 것이 그렇게 찾고자 할 땐 못 찾아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오게 하더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때문에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상실감을 안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전 차마 말로는 다 못했던 가슴 아픈 제 사연을 아들에게 들려주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이 된 박복한 늙은이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지금껏 살면서 온갖 풍파를 참 많이도 겪었죠. 아직 어리고 젊었을 적엔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런 것도 다 부질없더군요. 인생은 변덕스러운 날씨 같아서 오늘은 화창해도 내일이면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하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 저희 집은 꽤나 유복해서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논도 밭도 많아서 매년 농사철엔 온 동네 일꾼들이 죄 저희 집에 몰려들곤 했어요. 덕분에 바쁘신 어머니를 도와 그런 손님들과 일꾼들을 위한 새참이며 끼니를 들고 나르던 일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그땐 정말이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던 그런 때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제 좋은 시절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0살 남짓이었는데 청천벽력도 그런 청천벽력이 없었죠. 아버지께선 충격으로 쓰러지신 뒤 몸 반쪽을 움직이지 못하셨는데 제가 그 병수발만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데 식사를 하실 때도 그저 몸을 일으킬 때도 늘 제 도움이 필요하셨죠. 선자야, 아빈 괜찮으니 이제 너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니? 이 애비 때문에 이러다 네가 혼자 늙어 죽을까 그게 걱정이구나. 이 애비 걱정이랑 하지 말고 선이라도 보렴. 내 저기 중매쟁이한테 연락 넣어둘 테니까. 어, 애비가 돼선 딸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구나.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아버지 곁에서 모시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짝도 어딘가 있겠죠. 때 되면 저도 어련히 알아서 결혼하려고요.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 병수발을 들다 보니 20살 꽃다운 나이는 한순간에 다 지나고 저는 금세 서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자 나이 서른이 결혼하기 늦은 때는 아니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그 나이면 벌써 애엄마가 되고도 남을 때였죠. 그러니 노처녀로 나이만 먹는 절 병든 아버지께서 몹시 걱정하신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후처 자리나 알아봐야 할 거라던 제게도 인연은 생기더군요. 저희 집에 드나들며 농사일을 도와주던 일꾼이었는데 우연찮게 대화를 하게 되면서 서로를 마음에 두게 되었죠. 전 선자 씨 마음 다 이해해요. 아프신 부모님 모시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저도 부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제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도와줄게요. 남자의 이름은 강정은으로 저보다 1살 위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데 사람이 참 건실해 보였죠. 하지만 아버지께 슬쩍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내니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께서 그 남자를 몹시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이유를 캐물어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 알 수 없었지만 차마 결혼하고 싶다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죠. 덕분에 남자와 결혼하고 부부가 된 건 얼마 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제 나이가 꼭 서른이 되었을 때였어요. 남자는 집에 머무르며 힘들어하는 절 위로해가며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게 제 결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소한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더군요. 그간 제게 보여준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던 건지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뒤 곧장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몰래 땅을 팔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큰 돈을 다 어디다 썼냐고. 거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리저리 돈 나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 푼돈 가지고 이 난리야?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 시끄럽고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농사일은 뒷전으로 하고 저 몰래 그 많던 땅을 모조리 팔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사업을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여자를 만나는데 그 씀씀이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파렴치한 양아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본 모습을 알게 되자마자 더는 허튼 짓을 할 수 없도록 남은 통장과 폐물들을 모조리 감추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가산을 탕진한 후였지만 그거라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고 1년 이미 제 뱃속엔 아이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했죠. 돈, 돈 어딨어? 어디다 감췄어? 당장 가져오지 못해? 돈 가져와, 돈 가져오라고. 돈 없어. 당신이 다 썼잖아. 더는 안 돼. 그 돈 당신 돈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우리 집 재산이라고. 이 여편 내가 감히 가장이 하는 일에 따박따박. 오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 사실을 뒤늦게 한 남편은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을 얻고 그릇을 던지고 정말이지 전쟁이 따로 없었죠. 다행히 평소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아주머니께서 저를 도망시키고 남편을 말려주셔서 뱃속의 아이는 지킬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아버지께서 그리 말씀하셨을 땐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좀 더 캐물어서 그 이유를 미리 들었어야 했는데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미 뱃속의 아이는 쑥쑥 자라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여자가 죄인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하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난리를 치던 남편도 제 배가 점점 불러오자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가끔 돈이 필요하다며 슬쩍 통장을 달라 할 때가 있었지만 전 끝까지 통장과 폐물을 숨겨둔 곳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근데 정말 사람이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남편은 그런 제게 다시는 주먹질을 하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둘이서 아이의 이름을 강명진이라고 미리 짓기도 하고 마치 연애하던 때로 돌아간 것처럼 지냈죠. 이제 괜찮은 걸까? 이 사람도 뭔가 깨달은 걸까 하며 저는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딸이 가까워져 저는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못나서 당신한테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당신도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 버텨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남편은 드디어 우리 아이를 만나볼 수 있는 거냐며 호들갑을 떨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으니 금방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죠. 근데 진통이 시작되고 출산을 들어갈 때까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혹시 사고라도 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집에 숨겨둔 통장과 폐물이 머릿속을 스쳐갔는데 설마 했죠. 그래서 출산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머니께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달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8시간의 산고 끝에 해산을 하고 나온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자야, 일을 어떻게 하니? 아무래도 그놈이, 그 망할 놈이 글쎄 결국 일을 친 모양이다. 어? 집이 온통 난장판이야. 온갖 세간살이 다 해집어 놓고 그놈도 집에 없어. 너 통장이랑 폐물도 다 감춰둔 거 맞지? 어, 잘 감춰둔 거 맞지? 이 일을 어떡하니? 이 일을 어떡해?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진맥진해서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저를 만류하는 병원 사람들과 아주머니를 죄풀이치고 겨우겨우 택시를 잡아 집에 달려갔는데 정말이지 집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무슨 태풍이라도 휘몰아친 것처럼 온갖 가구며 이불, 그릇 등의 세간살이가 여기저기 뒹굴고 폐가처럼 변해 있었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통장과 폐물을 숨겨둔 곳으로 달려가니 역시나 사라지고 없었어요. 범인은 보나마나 제 남편이 분명했고요. 마을 분들께 부탁해 남편을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동네며 읍내를 샅샅이 수색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디서 봤다더라, 거기 잠깐 들렸다더라 정도의 소문만 파다했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3일 정도 몸조리를 하고 아이를 얻고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참담한 기분은 정말이지 말로는 다 설명을 못할 거예요. 남편이 이미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정든 집마저 팔아먹은 지 오래라 집마저 비워줘야 했거든요. 그나마 아직 쓸만한 세간살이 다 처분하니 사글세방 얻을 정도는 돼서 그렇게 아이와 함께 힘겨운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농장이며 시장 일이며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젖먹이까지 등에 업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팔다리가 부서져라 밭을 메고 시장에 나가 또 그 무거운 박스들을 조금씩 날라 정리하고 그땐 잠을 잔다기보다 기절하는 것에 가까울 정도로 체력이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로가 몸에 쌓이며 일이 터지고 말았고요. 아이고, 애기 엄마, 왜 이래? 어? 정신 좀 차려봐. 이러다 사람 잡겠네, 사람 잡겠어. 결국 전 시장에서 일하던 중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제가 쓰러지면서 등에 있던 아이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시장이 한바탕 뒤집어졌고요. 천만 다행으로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저는 영양실조에 과로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최소한 한 달은 쉬어줘야 한다며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제가 쉴 여유는 없었어요.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한 달이나 쉴 돈은 없었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식당에 부탁을 해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을 찾는데 평소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던 식당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차라리 아이를 돈 많은 집에 입양을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 봐, 너만 힘든 게 아니라 애도 위험하잖아. 차라리 애 입양을 보내고 나중에 만나러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어? 저기 윗마을에 김씨도 아들이 없어서 입양하려고 한다던데 내가 이런 일 처리해주는 곳을 알아. 내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일단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저는 그럴 수 없다 버텼지만 아주머니께선 제게 잘 생각해보라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할 바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러다 또 쓰러져서 애가 다치면 또 어떡하느냐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뺨에 포동포동 살이 올라올 나이인데 배가 고파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는데도 쥐어줄 과자 하나 없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몇 날 며칠을 아이를 안고 울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내 아이를 보내는 게 더 최선일까? 못난 엄마 만나서 내 아이까지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너까지 이렇게 명진아, 엄마가 엄마가 나중에 꼭 보러 갈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말고 엄마 때문에 너까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아주머니께 입양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도 또 한참을 고민했지만 윗마을이라면 먼 거리도 아니니 아이를 가끔은 만나러 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사는 게 나아지면
그때 또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아이를 입양 보내고 저는 한동안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적같이 소처럼 일했어요. 돈이 된다면 힘을 쓰는 일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잘하니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줬고 덕분에 저는 겨우 좀 집다운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겨우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아들을 한번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찾으려고 하니 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때 그 식당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김 씨에게 입양된 게 아니었냐며 도리어 놀라셨고요. 그 말을 들은 전 반쯤 정신이 나가서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입양 기관을 곧장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알려줄 수 없다며 계속 버티던 직원이 제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발 제 아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우리 명진이 미국에 보낸다는 이야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윗마을에 아들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럼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라 해서 보낸 건데 저 우리 아이 없이 못 살아요. 제발, 제발 알려주세요. 뭐라도 좋으니까 내 아이 좀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저는 직원에게 매달려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직원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명진이가 서울에 있는 기관으로 보내진 다음 미국으로 보내졌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저는 명진이를 찾기 위해 서울행을 결심하고 다음날 곧장 짐을 싸 버스에 올라탔어요. 낯선 서울 땅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어요. 그렇게 낯선 서울에 올라가 또다시 좁아 터진 방을 하나 얻고 매일같이 입양기관을 들락날락하며 눈에 불을 켜고 아들 소식을 수소문했어요. 당장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 집 근처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그렇게 지냈죠. 다행히 식당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라 제 사정을 많이 봐주셨습니다. 사장님 성함은 이성식으로 저보다 3살 위셨는데 아내를 출산 중에 잃은 터라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셨죠. 제 사정을 듣고 입양 기간을 함께 가주기도 하고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알아봐 주셨어요. 그 사람 많고 낯선 도시에서 그분이 제게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 한 번은 제가 곧불이 들어 일도 못하고 쉬고 있는데 손수 죽을 끓여 가져와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는 방을 보고 놀라시며 가게에 있는 방을 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서 정말이지 혼이 났습니다. 선자 씨, 애를 찾으려면 선자 씨가 먼저 건강해야죠. 이런 곳에서 살면 건강한 사람도 아프겠어요. 그러지 말고 가게에 딸린 방이 하나 있는데 그리로 들어와서 살면 어때요? 거기가 여기보다 훨씬 넓고 깨끗해요. 식당에 딸린 방이니 먹을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본래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냥 내주는 방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얼른 기운 차리고 건강해지려면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염치 없지만 저는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모아야만 했어요. 아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려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아 나아진 제 상황과는 다르게 아이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 간 뒤 파양당해 다른 쪽으로 또 입양된 것 같다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다는 답변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계속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미국 소식을 알아봐 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마치 가족처럼 지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절 도와주시는 사장님과 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과 함께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혼을 한번 거절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냥 자신을 의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선자 씨가 한번 결혼했다는 것도 애가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전 그냥 선자 씨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명진이 찾는 거 제가 도와줄게요. 여자 혼자선 아직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전 그냥 선자 씨가 절 의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댁에선 저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저희 둘 다 나이가 있으니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사장님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8이었죠. 결혼하고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워낙 잘하기도 잘했고 늦은 나이에 아이까지 금방 생겨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명진이를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식당 일도 그만두고 입양기관에 방문하는 것도 줄였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유산 위험이 있다며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죠.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잘 자라줬어요. 둘째 이름은 남편과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이두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남편 식당은 점점 장사가 잘 돼서 규모가 많이 커졌고 그야말로 내 인생에 또 이런 날들이 올까 싶은 날들이 계속되었답니다. 하지만 호사 다말하고 좋은 일이 계속되니 이번엔 자식이 말썽이었어요. 바로 두연이가 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며 이런저런 일들로 제 속을 썩이기 시작한 거였죠. 학교를 빠지고 노는 일도 일상다반사였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애들이랑 싸우는 바람에 학교에도 수차례 불려가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아들을 바로잡으려 제가 혼내면 매번 대들기 일쑤였습니다.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잔소리 좀 그만해요. 나 공부하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싫다는데 왜 자꾸 싫은 걸 억지로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냥 아빠 식당 물려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대체 엄마가 뭔데? 나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도 학교 안 나왔다면서요? 엄마도 학교 안 다녔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만 다니래? 그나마 남편 앞에선 얌전해서 남편이 아들을 훈육했지만 제 말은 속이의 경일기였습니다. 제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반항하기를 일삼았죠. 나이 먹으면서 좀 정신을 차렸는지 얌전해졌는데 정말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지 대학을 때려치우는 바람에 또 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바로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제발 내 나이가 몇인데 이래라 저래라 그만 좀 해요. 나도 이제 성인이야, 성인. 취업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남편도 저도 더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아들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공부는 싫은데 힘든 일을 마다하니 취업이 될 리가 없었죠. 결국 그 핑계로 몇 년을 그렇게 놀아버리는데 남편도 저도 참 많이 속을 썩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안 되겠던지 남편 식당을 도와주겠다며 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땐 뭐라도 해볼 생각이 있구나 하며 차라리 안심했고요. 두연인 그렇게 식당 일을 배우다 식당에서 일하던 또래 여자아이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수희라고 평소 성실한 아이는 아니었던 터라 저도 남편도 마음에 차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가 좋다니 할 수 없이 결혼을 축복해 주었죠. 바람 잘 날 없던 집안이 조용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했던 겁니다. 이렇게라도 두연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명진이의 소식은 더는 듣지 못한 채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갔습니다. 잘 살곤 있는지 혹시나 죽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다들 찾을 수 없다고 하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두연이가 가정을 이루며 많이 점잖아졌다는 게 저희 부부의 희망이었어요. 다른 걱정이 있다면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가 심해진 거였는데 덕분에 저와 두연이가 식당 일도 하고 남편을 돌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엔 합병증이 오고 말았어요. 그 착한 사람이 말년의 그 고통 속에서 고생만 하다 그렇게 눈을 감고 말았죠. 그때 남편 나이가 67이었는데 그렇게 가버리니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걱정, 아들 걱정만 하다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갔는데 아픈 사람이 제 걱정은 않고 난 걱정만 하니 도리어 제가 힘들고 마음이 더 아팠죠. 명진이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나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
아프지 말고 잘 살다가 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당신 지켜주겠다며 데려와 놓고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 이렇게 고생하다 가면 어떻게 해요? 손주 태어나면 재롱도 보고 그러고 효도도 받고 나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기로 해놓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난 이제 어떡하라고. 남편마저 그리 떠나고 나니 참 많은 것들이 허망하고 지치더군요.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명진인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그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두연이가 일 그만두고 이제 쉬시라며 저를 모시겠다고 했을 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하며 그러겠다고 했죠. 근데 그러고 식당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데 두연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요즘 식당이 잘 안 된다며 아버지 유산을 자신이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고. 남편이 죽기 전 두연이가 아직 철이 없다며 건물이며 집 명의를 전부 제 앞으로 해줬는데 그게 필요하다면서요. 엄마, 솔직히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식당이 요즘 워낙 불경기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라도 융통해서 버텨보려고 해도 명의가 다 엄마 거라 뭘 할 수가 없어. 집이든 식당이든 담보 잡고 대출받아서 좀 버티면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명의로 돌려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엄마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나중에 결국 내가 다 물려받을 건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째서인지 순간 첫 번째 남편이 제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럴까 싶었지만서도 그래서 그 부탁을 거절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거절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를 하며 싸우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심한 날은 갖은 욕설을 하며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데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당장 가게가 유지가 안 되는데 뭐 저거 쥐고 앉아서 굶어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든 좀 해보라고. 당신 아버님 유산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이미 가게 들어간 지가 언젠데 그 소리야. 아이, 나도 몰라. 엄마가 남은 유산을 쥐고 안 놔주는데 나보고 뭘 더 어떡하라고? 아, 당신이 엄마한테 이야기해보던가. 눈만 마주쳐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제게도 그리 눈치를 주는데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자고 남편의 유산을 쥐고 있는지 더는 모르겠더군요. 자식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정말이지 못할 짓이었고요. 결국 하는 수 없이 저는 남편의 유산인 집과 건물의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꼭 안으며 덕분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효도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엄마, 엄마 내가 못나서 미안해요. 근데 정말 나도 대출이고 뭐고 꽉 막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 식당 다시 일으켜 세워볼게요. 엄마 그동안 우리가 맨날 싸워서 힘들었죠? 그래, 이참에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저기 마침 아는 사람이 좀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가셔서 쉬고 와요. 네? 엄마 무릎이랑 허리도 안 좋잖아. 온천이 무릎이랑 허리에 그렇게 좋대. 저는 복잡해진 머리도 식힐 겸 아들의 제안대로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땐 다 잘 돼서 다행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하지만 대체 어느 부모가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버릴 거라고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자꾸 남의 집 배를 눌러요? 예? 아니, 여기 우리 집인데, 우리 두연이 어디 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한 지 벌써 3일이나 지났구만. 여행에 다녀오니 우리가 살던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연이도 며느리도 번호도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흘러나왔고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착오가 있는 거다 하며 식당으로 달려갔는데 식당은 그새 문을 닫고 폐업했다는 종이만 한 장 달랑 붙어 있더군요. 그 사장님 식당 건물이랑 집 전부 정리하셨는데 금매가로 파셔서 금방 나갔거든요.
아, 설마 모르셨어요? 한번 전화라도 해보세요.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너무 놀라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자 정말이지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 몰래 아들 두현이가 남편의 유산을 전부 챙겨 사라진 거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저는 그렇게 길거리로 나앉은 겁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그날 밤 늦도록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결국 제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탈탈 털어 저렴한 월세를 얻고 자리에 누웠는데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 때도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내 자식이, 내가 10달을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이렇게 날 버리다니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허망함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전부 그만둬 버릴까 하며 나쁜 마음도 수차례 먹었지만 다 늙은 이 나이에도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적어도 죽기 전에 명진이 소식이라도 듣고 그러고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죠. 결국 저는 질긴 목숨을 차마 끊지 못하고 또다시 식당 일을 구해 입에 풀칠을 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혹시나 두현이나 명진이 소식이 올까 부동산이며 입양기관이며 여기저기 제가 사는 곳을 다시 일러두고 하루하루 그렇게 목숨만 연명했죠. 하지만 1년, 2년, 제 나이가 70을 넘어 72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질 않았어요. 나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 쇠약해져 가는데 신이 있다면 참으로 제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날도 제가 식당 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데 웬 남자 하나가 제가 사는 건물 앞에 서 있더군요. 자그마한 원룸 건물이라 대강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누구인가 싶어 유심히 쳐다보았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제게 달려와서는 그러더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혹시,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선자, 박선자 맞아요? 저 혹시 못 알아보시겠어요? 남자는 한국어가 서툰 듯 발음이 조금 불명하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무슨 말인가 다시 되물으며 얼굴을 보는데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명 낯선 얼굴인데 그 얼굴이 영 낯설지가 않고 어쩐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어미는 자식 얼굴을 알아본다고 그 남자가 바로 제 아들 명진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본 거죠. 세, 세상에, 너 명진이니? 정말 명진이야? 명진아, 아이고, 명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엄마가,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명진아, 어디 얼굴 좀 보자.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엄마, 나 명진이 맞아요. 나 알아볼 수 있겠어? 어? 엄마, 왜 나 버렸어?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엄마, 나 왜 버렸어? 나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 명진이를 끌어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도꼭지라도 쓴 것 마냥 눈물이 나서 말을 잇기도 힘든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고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고 싶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명진이가 그런 저를 끌어안고 왜 자신을 버렸느냐며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고 말하는데 내가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엄마, 엄마 왜 나 버렸어?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애들이 입양하라고 놀리고 나만 다르다며 따돌릴 때 입양 간 곳에서 나 버렸을 때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운데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엄마, 엄마 나 왜 버렸어? 어? 왜? 그런 거 아니야. 그땐 엄마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돈도 없고 너 먹이고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 엄마 때문에 너까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 너까지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윗동네 돈 많은 집에 아들 구한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로 보내려고 입양 기간에 부탁했는데 엄마도 우리 아들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엄마가 맨날 저기 가서 너 찾아달라고 부탁했었어. 어찌나 울었는지 온 동네에서 저희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다들 밖을 내다볼 정도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진정한 제가 명진이를 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요. 집에 들어서서 둘이서 또 울면서 날 어찌 찾았나 이야기하는데 정말이지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미국 쪽 뉴스를 봤다며 유전자로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걸 인터넷으로 등록해 준 적이 있었는데 명진이가 바로 그걸 통해서 절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나 엄마 오래 찾았어요. 그동안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아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유전자로 가족을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등록했더니 거기서 엄마 이름이 나온 거야. 나 그래서 그거 보고 무작정 한국에 왔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나 입양 보냈다는 거기도 가고 엄마 이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겨우 찾을 수 있었어. 엄마, 엄마 나 정말 계속 찾고 있었어요. 난 엄마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왜 이런 곳에 살아? 어? 아이, 왜 엄마 혼자야? 나 엄마가 잘 살길 바랬는데 엄마 너무 아프고 힘들어 보여서 마음 아파요. 아니야, 명진아.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 괜찮어. 엄마 명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젠 여한이 없어. 다 괜찮어. 엄만 이제 다 괜찮어. 그날 명진이와 그 비좁은 방에 함께 누워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명진이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전후의 사정을 모두 설명했어요. 명진인 제 아빠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제가 자신을 계속 찾고 있었다는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너무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는 제게 명진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주었어요. 지금의 부모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입양 갔던 곳에서 파양당하고 만난 세 번째 양부모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명진이가 아직 어릴 때 인종차별로 힘들어할 때 뿌리는 중요하다며 명진이가 한국인이라는 걸 가르쳐 준 일 등등 명진이가 외국 이름을 쓰지 않고 한글 이름을 그대로 쓰는 이유도 지금의 부모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게 친부모를 찾을 때 도움이 될 거라며 지금의 부모님이 보관해 주셨다면서요. 지금 부모님 아주 좋은 분이에요. 두 분이 없었다면 이렇게 엄마를 찾지도 못했을 거야. 엄마가 나 보낼 때 입혀보냈던 옷이랑 신발 전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엄마가 날 못 알아볼까봐 여기도 가지고 왔어. 엄마랑 나랑 찍은 사진도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엄마, 나 엄마라고 정말 불러보고 싶었어요. 내일 나랑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요. 두 분도 엄마 무척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렇게 무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명진이와 함께 미국에서 함께 왔다는 부모를 만나 식사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비록 서로 말이 달라서 대화가 잘 통하진 않았지만 명진이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었고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두 사람 모두 제가 말을 하는 내내 눈시울을 붉혔어요. 제 아이를 이렇게 귀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네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두 분이 제 은인이에요. 평생을 다해도 못 갚을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진이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2주 남짓으로 저는 그 2주 동안 그간 제 아이와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손수 삼시세끼 밥을 지어주고 사진을 찍고 아직 한국이 낯선 명진이를 데리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어요. 하루하루가 어찌나 빠르게 지나가던지 매 순간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미국으로 따라가고 싶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짐밖에 되지 않는 제가 차마 그럴 순 없어 그 마음을 꾹꾹 삼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명진이가 다시 떠나기 하루 전날 명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엄마, 나 엄마가 날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만 날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날 계속 찾아줬고 난 그런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바라지 않아요. 엄마, 엄마가 내게 정말 미안하면 그냥 받아줘요. 어? 그리고 제가 꼭 몇 달 안에 다시 돌아올게요. 미국에 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 꼭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명진인 이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정확히 5달 뒤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사는 걸 볼 수 없어 한국 지사로 이동을 신청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요. 나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큰 회사 다니는데 한국에도 그 회사 있어서 여기서도 일할 수 있어요.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랑 좋은 곳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나 엄마랑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같이 지내고 싶어요. 알고 보니 명진인 미국에서도 아주 큰 글로벌 기업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직책도 아주 높아서 한국 지사로 이동해 오면서 여러 좋은 조건과 사택도 제공받았다며 함께 살자고 말해 주었죠. 저는 아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지만 그 제안을 차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진이를 찾아 헤맨 만큼 곁에 있어주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어쩌면 제 욕심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다 늙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시간마저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내 손으로 키운 아들에게 버림을 받은 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던 아들과 40년 만에 만나다니. 명진이가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우린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간 찾아뵙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도 뵐 겸 명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소개시켜 줄 겸 고향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도 방문했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오래 못 왔죠? 죄송해요. 그래도 너무 혼내지 마세요. 명진이랑 같이 왔으니까. 명진아, 인사드리려무나 할머니 할아버지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 번도 제가 직접 뵙지 못했지만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꼭 지켜드릴 거예요. 이젠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젠 명절마다 엄마랑 찾아올게요. 사랑합니다. 명진인 그렇게 말을 하며 산소에 있는 잡초들을 뜯어가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뭔가 모를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던 거겠죠. 명진이 함께 벌초를 하고 예전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도 둘러보고 이제 고향의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반갑고 기뻤어요.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들이 옆에 함께 있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죠. 멀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명진이 덕에 저도 이제 비로소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저 마음에 조금 걸리는 일이라면 두연이인데 얼마 전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연락이 왔더군요. 그렇게 가지고 간 재산 홀랑 다 까먹고 제게 도와달라면서요. 엄마, 형 찾았다면서요? 나 사실 너무 힘든데
엄마가 형한테 말해서 좀 도와주라고 해주면 안 돼요?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빚쟁이들 때문에 급하게 도망가야 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거 내 잘못도 아니고 수희가 엄마까지 못 모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 형이 돈을 아주 잘 번다면서요? 나 돈 좀 해주라고 말 좀 해줘요. 네? 너 그동안 그렇게 번호까지 바꾸고 엄마를 그렇게 버리더니 이제 와서 뭐? 돈을 달라고? 넣어줄 돈은 없어. 아니, 있어도 없어. 너 아직 말하는 걸 보니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넌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런 소리 하려거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아이, 엄마,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 엄마. 엄마, 제 말 듣고 있어요? 엄마, 엄마! 잘못을 전부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토록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아버지 아래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랐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죠. 저는 두현이에게 넌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말해주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두현이는 며느리와도 이혼하고 취업자리 알아보려다 실패해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다는데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는 법은 아니니 더 두고 볼 일이죠. 저는 이젠 두현이에 대한 마음은 점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데 자식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식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를 버린 절 원망할 법도 한데 다시 찾아와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하고 또 어떤 자식은 평생 품고 살았는데 부모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참 사는 게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냉정해지려고 합니다. 무조건 감싼다고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두현이가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이겨내고 살아갈 때까지 저는 더욱 독해지고 냉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진인 부족한 한국어를 공부하며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멀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저도 이제 겨우 발을 땅에 붙인 것처럼 평안합니다. 앞으로 제 남은 여생은 명진이와 함께 그간 함께하지 못한 것들을 하며 보내려고요. 그러고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이란 것이 천륜이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왔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 정말이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요즘이랍니다. 요즘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버리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올라오는데 볼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그 일을 내가 겪고 나니 모두 남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 피가 이어진 가족 간에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연을 들어준 모든 분들도 부디 가족 간에 화목하고 내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식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100세 시대에 겨우 절반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불행했던 적도 있었고 어떤 날엔 잇몸이 마를 정도로 해맑게 웃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들엔 항상 저희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 모든 순간을 저와 함께 했었던 시어머님과 저의 특별한 사연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남부러울 것 없이 화목했던 네 식구였습니다. 항상 유쾌한 아버지, 소녀 같았던 어머니와 듬직한 장남이었던 오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구끼리 둘러앉아 같이 식사만 해도 다른 부잣집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의 행복은 제가 17 되던 해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금이 가고 말았어요. 어머닌 하루하루 아버지의 채취가 남은 옷을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셨고
오빠 전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무력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쯤 오빠는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학교 그만두고 일 시작해 보려고요. 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아니, 갑자기 왜? 이제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죠. 연수는 아직 어리고 어머니도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벌어서 어머니랑 연수 먹여 살릴게요. 네가 왜 우리 먹여 살리 걱정을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공부에나 집중해. 전 공부에 미련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저한텐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 공부하는 것보다 어머니랑 연수가 더 소중해요. 오빠 어머닌 그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고 저도 조용히 대화를 듣다가 방문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로 오빠는 학교를 그만두고서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저희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 합격을 했을 때 오빤 스스럼 없이 제 등록금을 내줬고 시험 기간 땐 제게 조용히 용돈을 건네주곤 했어요. 아버진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가장 역할을 자처한 오빠 덕분에 저희 집은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직장에 취업해 일을 하게 됐고 30살이 됐을 때쯤 지인의 소개로 2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밑에 동생 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던 남편은 오빠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속은 참 단단한 사람이었죠. 성격이 유해서 싸울 일도 없었기에 3년 정도를 트러블 없이 만났고 앞으로 쭉 함께하며 평생 눈 감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남편의 집은 지금 말로 금수저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2층 전원주택에 살았고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과수원을 운영하는 집이었어요. 원래는 시부모님이 함께 운영하셨는데 남편을 만나기 1년 전쯤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님 혼자 운영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사연을 듣고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어머님은 절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정말 참하게도 생겼다. 얼굴에 딱 우리 집 며느리 될 상이라고 써져 있네. 어머니께선 절 정말 마음에 들어 해 주셨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그렇게 양가 집안 모두 인사를 드린 후 상견례, 결혼 준비까지 마치고 딱 식을 올리기 전날 오후쯤 오빠가 조용히 제게 다가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 싶어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본 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제게 보내놓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은 제법 큰 액수였기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오빠에게 이 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방긋 웃으며 절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연수야, 건강하게 그리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잘 살아야 돼. 그리고 김서방이 힘들게 하거나 못되게 행동하면 오빠한테 바로 말해. 오빠가 잽싸게 튀어가서 아주 눈물 콧물 쏙 빠지도록 혼꾸녕을 내줄 테니까 행복해라. 오빠의 진심이 담긴 축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의 과수원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 신혼집을 구하기보단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이 맞겠다 싶어 저도 직장을 정리한 뒤 합가를 하게 됐어요. 다들 시댁과 함께 살면 고부 갈등이다 뭐다 하잖아요. 저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어머님은 꼭 아침에 절 흔들어 깨우곤 하셨죠. 어서 일어나. 벌써 8시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도 몰라?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놨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이렇게 겨우 눈을 떠서 식탁에 앉으면 어머님은 생선 살들을 발라 꼭 제 밥 위에 얹어주셨고, 고기 반찬이 있으면 신선한 상추에 쌈을 싸서 제 입에 쏙 넣어주시곤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희 둘의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광경도 다 보네. 어머니, 저희한텐 절대 이런 거 안 해주셨잖아요. 밥 안 먹고 가도 뭐라고 안 하셨으면서.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잖아. 며느린 200년 손님이야. 남의 집에서 딸을 데리고 왔으면 그만큼 귀하게 대접을 해줘야지. 어머님이 방긋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도시 생활만 해본 제게 시골의 풍경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며 과수원 일이 끝나면 항상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동네를 돌아다니곤 하셨어요. 시골에는 도시에선 보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자연이다 보니 개구리들도 정말 많았고 메뚜기 사마귀 같은 것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전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엔 익숙치 않아서 개구리가 폴짝하고 뛰어오를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어머님 뒤로 숨곤 했어요. 개구리 한 마리 가지고 유난 떨긴. 너 개구리 뒷다리 먹어봤니? 네? 개구리 뒷다리를 어떻게 먹어요, 어머님? 보릿고개 시절엔 지금처럼 쌀도 먹을 만한 반찬도 많이 없어서 개구리나 메뚜기 같은 걸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랬어. 개구리 뒷다린 생선살처럼 야들야들하고 메뚜기 튀김은 또 얼마나 감칠맛이 났다고. 오, 마침 저기 한 마리 또 뛰어간다. 이따가 저녁에 반찬으로 개구리나 구워 먹을까? 왜? 아니요, 아니요. 시댁에 살아서 가장 좋았던 건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어머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항상 반딧불이가 반짝이며 장관을 이루곤 했는데 어머니께선 좀 더 가까이서 보라며 밖에 나가셔서 반딧불이 한 마리를 잡아 보여주셨습니다. 우와 하고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선 피식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구리나 메뚜긴 징그럽다면서 이건 별로 안 징그런가 보네. 맨날 TV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봐요. 너무 예뻐요, 어머님. 그렇지? 여긴 그런 곳이야.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날아다니고 여름이랑 가을이 되면 풀벌레 오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고 예, 난 요즘 이렇게 예쁘고 귀한 시골의 날 것들을 너한테 하나하나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눈 뜨면 오늘은 너 데리고 뭘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한다니까. 어머님께선 줄곧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 때론 친구처럼 그리고 때로는 어른처럼 하루의 절반을 제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있는 동네는 워낙에 작은 데다가 시골 마을이라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곳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덩치가 무척이나 크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개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항상 쇠줄에 묶여 있었지만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곧 뛰쳐나올 것처럼 사납게 지저대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목줄이 끊어진 채로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걸 과수원으로 향하던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저를 향해 코를 찡긋거리더니 냅다 달려오는 겁니다. 발이 얼어붙어서 도망도 못 치겠고 진짜 이대로 물려 죽겠구나 싶던 그때였어요. 이런 몹쓸개 같으니 당장 저리로 안 가?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커다란 나무판을 개에게 집어던졌고 제게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던 개는 그 나무판을 정확히 맞고서 깨갱거리며 36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이런 용감한 행동으로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다친 곳은 없어요, 어머니. 근데 과수원에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오는 길이다. 내가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가만히 있어보자. 저기 파란 지붕 김신의 집 걔 맞지? 우리 지나갈 때마다 아주 난리법석을 떨던.
볼 때마다 아주 조마조마했는데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만. 너 따라와라. 내가 오늘 아주 뒤집어 엎어버려야겠어. 어머님은 그 길로 절 데리고 파란 지붕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제게 계속 허리를 숙여 사과했고 다시는 걔가 목줄을 끊고 달아나는 일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참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저만을 위한 원더우먼 같았죠. 하지만 그런 어머님에게도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과 시누이였는데요. 시동생 시누이는 진중한 남편과는 다르게 참 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고향집에 내려와선 어머님을 붙잡고 돈에 관련해 우는 소리를 내곤 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 딱 한 번만 엄마가 내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도와주라. 어? 엄마, 난 이번 생일 선물로 차 바꿔줘요. 시동도 잘 안 걸리고 맛이 가려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받은 차가 있거든요. 딱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사주실 거죠? 네? 아주 둘이서 쌍으로 난리를 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이 모습을 제대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무게를 잡아주는 사람이었던지라 선을 제대로 그어줬어요. 너네 이따위 말짓거리로 내려왔냐? 어? 둘 다 서울로 가더니 건모만 잔뜩 들어가지고 말이야. 막내 너 월급도 고작 250 정도 되는 애가 카드값 800만 원이 가당키나 해? 그리고 둘째, 너 아까 보니까 세차도 한 것 같더만. 차에서 아주 광이 나던데. 야, 난 거울인 줄 알았다 임마. 그리고 뭐? 차가 안 굴러가? 시동이 안 걸려? 난 과수원 나갈 때마다 덜덜거리는 트럭 타고 나가는데 뭔 세차 타령이야? 10년은 더 타겠구만. 아이, 형은 진짜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라니까. 남잔 3년 주기로 차를 바꿔줘야 홈이 좀 산단 말이야. 형이랑 나랑 같아? 맞아. 800만 원 좀 일시불로 긁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래, 카드값 8배? 세차? 그까짓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단, 내가 이거 다 해주는 만큼 너네도 해줘야 할 게 있어. 어, 뭔데? 말만 해. 내가 하루 일당 15만 원씩 쳐줄 테니까 하루만 우리 가수원에서 일해. 그동안 나랑 어머닌 읍내에서 콧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내가 카드값도 내주고 세차도 사주는데 그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남편이 팔짱을 끼고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사색이 되더군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남편의 말에 두 사람은 절대 곧 죽어도 반일을 못한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단호한 남편 덕분에 어머님은 다행히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어요. 이후 저희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은 뒤 시골의 평화로운 공기를 느끼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시동생이 아주 거하게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여자친구에 대한 이런 방구 언급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본인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온 겁니다. 저희 식구는 모두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미 온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어서 우선은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우리 둘째한테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 줄은 몰랐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온다고 힘들진 않았어요? 아니요. 서울에서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던데요. 운전은 제가 한 게 아니어서 저는 안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초면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 우리 클럽에서 만났어. 그 읍내에 있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 말고 서울에 보면 젊은 사람들 노는 클럽 있거든. 거기서 춤추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는 순간 딱 이 사람이다 싶어서 내가 화끈하게 대시했지. 클럽에서 만났다고? 클럽에서 만났다고 해서 결혼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 응, 그래. 뭐 둘째 말도 틀린 건 없지. 그래,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저희 엄만 술집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빤 백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더 해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 있잖아. 가락동에서 엄청 유명한 아가씨 장사하고 계셔. 돈도 엄청 많이 벌어. 뭐, 아가씨 장사? 직업에 기천은 없잖아. 돈만 잘 벌면 된 거지. 안 그래? 그럼 아가씨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백수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백수. 아휴, 미안한데 둘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지금 당장의 감정에 휩쓸려서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결혼 아니 많이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이미 늦었어. 여자친구 뱃속에 애가 있거든. 내가 임신시켰어. 내가 놓치기 싫어서. 뭐, 뭐라고? 클럽에서 만난 여자, 엄마는 아가씨 장사에 아빠는 백수, 무지개 혼전 임신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충격의 어머님은 이미 넋이 나간 지 오래셨고 저희 부부도 황당한 표정으로 시동생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읽었는지 시동생은 어머님의 손을 잡고 결혼을 시켜달라며 애절하게 빌더군요. 엄마,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저희 정말 잘 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맹세할게요. 부모가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형도 애 낳아봐서 알지? 가장의 무게라는 걸 느끼면 우리도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비는 시동생에게 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은 시동생에게 결혼한다고 딱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건넨 1억마저도 시동생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며 불평 불만을 내뱉었지만 어머님은 입 다물고 그거라도 주는 거에 감사하라며 윽박을 지르셨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식 없이 어머님이 주신 1억과 대출을 끼고선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신우도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 신우는 시동생처럼 막 나가는 집안이 아닌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 괜찮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답니다. 그렇게 3남매가 모두 결혼을 하고 나니 그나마 좋았던 건 명절에 시댁이 북적거린다 정도였어요. 그중 딱 하나 옥에 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명절에 모일 때마다 항상 말썽을 피우곤 했어요. 술만 들어가면 아주 온 집안에 추태를 부리고 다녔죠. 차례나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어머님이며 남편이며 돌아다니면서 술을 따라주는 걸 좋아했고 그렇게 혼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하면 눈이 반쯤 풀린 채 사태질을 하며 제게 반말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야, 박연수, 너 진짜 꼰대 같아. 알아? 당연히 모르겠지. 뭐, 너? 너? 그래. 너 전에 우리 남편이 딱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나가라고 했다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세요. 저같이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요, 시댁에다가 돈 달라고 하면 다 준다는데 계속 그러시면 저 콱 아드님 이혼다 만들어버립니다. 네? 얘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넌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ATM 기계로 보이냐? 시애미 앞에서 아주 그냥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술 취해서 칠렐레 팔렐레 계속 그따위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이혼해라. 안 말릴 테니까. 둘째는 뭘 멍청하게 보고만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마누라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평소엔 화를 내지 않던 어머님도 동서의 막말과 추태에 결국 소리를 지르셨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으셨겠죠. 시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1,000만 원만 빌려달라며 시댁으로 찾아왔었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며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일을 빌미 삼아 제게 저런 식으로 주정을 부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동생만 속을 썩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텐데 시집을 간 시누이도 덩달아 어머님 속을 썩였습니다. 딸들은 다 키워서 시집 보내놓으면 출가 외인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시누이가 딱 그 꼴이었어요. 첫 명절에만 오고선 그 다음 해부턴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 7년 차가 되던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의 기둥이었던 사랑하는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오빠는 제가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결혼을 했고 어린 조카도 있는 상황이었어서 더욱 심란했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장에 달려가니 엄마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울고 계셨고 새언니도 어머님의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조카는 새언니 옆에서 상복을 입은 채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어머님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희 가족의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아가, 괜찮니? 밥은 좀 챙겨 먹었고? 네, 조금 먹었어요. 조금 먹어서 쓰나 많이 먹어야지. 안 들어가더라도 억지로 밀어 넣어야 돼. 밥도 많이 안 먹고 울면 나중에 쓰러진다. 어머님, 저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 역할을 한다고 대학도 그만두고 일만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고생만 한 사람이 이제야 좀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우리 새언니랑 조카도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그래, 마음껏 울어. 내 앞에서 마음껏 울어도 된다. 아휴, 얼마나 힘들고 내 새끼.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며 엉엉 울던 절 어머니께선 따뜻하게 품에 안고 토닥여 주셨답니다. 친정엄마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옆에 있어준 어머님과 남편에게 연신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슬펐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있는 힘을 쥐어짜내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먼저 혼자 남은 새언니와 조카를 돕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떠난 저희 오빠의 가족까지 챙겨주는 남편의 세심함에 그날 한 번 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간 날 때마다 새언니와 조카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줬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무렵쯤 시동생의 이혼 소식도 함께 들려왔어요. 철 모르고 살던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건 어쩌면 예견된 상황이었던지라 뭐 딱히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딱 그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이 어린 조카를 데리고 언성을 높이며 시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엄마가 얘 좀 맡아주시면 안 돼요? 뭐라는 거야? 야, 애가 무슨 짐짝이야? 어쩌라고? 나도 애 잘 키울 자신 없고 이 사람도 애 키우기 싫다는데 그럼 부탁할 사람이 엄마밖에 더 있어? 형이 키울래 그럼? 어머님도 못 키우겠다 하시면 그냥 지금 바로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예요. 애 딸린 이혼녀 소리 듣는 거 상상만 해도 질색이에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으니라고. 부모라는 것들이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뭐? 고아원? 에라 이 천벌받을 것들아. 그래 내가 키우마.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데려다 키우느니 허리가 굽고 휘더라도 내가 걷어 키우는 게 낫지. 정어 두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님은 동서와 시동생의 등을 떠밀며 집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시동생의 밑바닥을 다 본 것 같았어요.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던 두 사람들이 그 쾌락의 결과물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에 오만정이 탈탈 털리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친손주이자 저희에겐 조카인 정호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동생과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정호는 저희 아이들과 나이 터울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기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한 집안에 새 아이들이 복작거리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딱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제게 두 번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읍내에 약속이 있다며 나간 남편은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쯤 절대로 걸려오지 말았어야 할 제 운명을 뒤바꿔 놓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정태 씨 아내분 휴대폰 맞으신가요? 네, 제가 김정태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신지. 여기 경찰인데요. 남편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 중입니다.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저 아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빗길에 오토바이를 끌고서 읍내에 나갔다가 신호 위반을 한 트럭에 그대로 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막상 가보면 큰일은 아닐 거야. 내 남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니 이미 어머님은 연락을 받고 와 계시는 상황이었고, 수술실 앞에서 저희는 손을 꼭 붙잡고 남편이 무사히 수술을 끝마치고 나올 수 있기만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리면서 남편을 수술해준 주치의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저와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괜찮은 거죠? 네? 살 순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머리를 너무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께선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오열하셨고, 저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에겐 가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저와 어머님은 그런 기적이 남편에게도 찾아와 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하루도 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모든 게 지독한 악몽이었으면 싶었죠. 이 모든 게 꿈이라서 눈을 뜨면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고, 그런 남편의 품에 파고들어 당신이 사고가 나서 죽는 꿈을 꿨다고 말하면 남편은 잠결에라도 날 안아주며 그랬냐고 좋은 꿈을 꿨다고 말해줄 텐데, 마주한 현실은 그저 괴롭기만 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거기 있어? 얼른 와서 내 눈물 닦아줘야지. 나 지금 엄청 힘들고 아픈데 당신은 왜 거기서 웃고 있어? 진짜 너무하다. 여보, 있잖아.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 당장 눈 감았다 뜨면 당신이 내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고 있을 것 같아. 너무 안 믿긴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당신 없는 인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이랑 난 어떡하라고. 더 속상했던 건 남편의 죽음에 눈물을 쏟은 사람은 저와 어머님이 끝이었다는 겁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도 연락을 받고 장례에 왔고, 시동생의 지인들도 장례식장에 찾아와 줬는데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아세요? 남의 집 장례식장이 마치 잔치집이라도 되는 양 술판을 벌리고 서로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고, 신우는 조문객들이 모두 다 가고 나자마자 가방 속에서 매니큐어를 꺼내 자기 손톱에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차던지.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매니큐어 바르고 있잖아요. 왜요? 언니도 발라줘요? 여기가 무슨 네일샵이에요? 그리고 지금 손톱에 매니큐어 칠할 정신이 있어요? 아, 내가 어디서 뭘 바르든 무슨 상관이래. 아, 신경 좀 꺼요. 나가요. 나가. 그렇게 바르고 싶으면 나가서 발라요.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건 신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발인이 끝나고 아버님이 묻혀 계시는 곳 바로 옆에 남편을 묻어주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어서 달래주고 겨우 내려오는데 시동생이 벼랑간 제 옆으로 오더니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 힘내세요. 형 죽은 건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죽은 사람 살아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이제 형 죽었으니까 형수랑 저희도 남남인 거 아시죠? 과수원은 이제 제가 물려받을 테니까 혹시라도 콩고물 떨어질까 기대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붙어 있지 마시고 조용히 떠나세요. 아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깨달았어요. 아, 시동생은 정말로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 순간 어머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시동생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셨어요.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그날 널 낳고 먹은 미역국을 도로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다. 시동생이란 놈이 형수한테 말하는 뻔세하군. 그리고 뭐? 과수원이 네 거라고? 흥, 꿈 깨라. 너한테 물려줄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테니까. 엄마, 이 집안에 이제 아들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저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서 그때 둘째한테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하는데 뭐하러 지금까지 살아서 이런 꼴을 다 보고 있냐. 아이고. 저는 주저앉은 어머님을 모시고 밑으로 내려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조용히 제게 맥주 한 잔을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평소에 술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주방에 앉아 조용히 맥주 한 캔씩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공기 속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 어머님께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있잖아, 연수야. 내가 생각보다 정태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나 보더라. 장례 치르는 내내 가슴 정가운데가 뻥 하고 뚫린 기분이 드는 거 있지? 우리 남편 죽었을 때도 그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널 보는데 이제 너랑 이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부터 제일 먼저 들더라고. 어머님, 이별이라뇨?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난 살면서 욕심 한번 부린 적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번엔 좀 이기적이더라도 욕심 한번 부려볼까 싶다. 떠나고 싶어도 그 마음 접고 그냥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이제 너랑 우리 손주들까지 없어지면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한테 이렇게 부탁한다.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떠나요? 누가 돌 들고 찾아와서 떠나라고 안 그러면 돌 던지겠다고 말해도 전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죽어도 안 떠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어머님 옆에 있을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원래대로라면 저도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머님과 쌓아왔던 추억들, 그리고 어머님이 제게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과 어머님 곁에 남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남편이 하던 과수원 일은 제가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머님과 함께였기에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시누인 남편이 죽자마자 기다렸단 듯 어머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그걸 쳐내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형수님이 뭔데 끼어들어요? 이건 가족끼리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 아직도 우리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오빠 죽었잖아요. 언닌 이제 우리 가족이랑 남남이니까 우리가 뭐라든 신경 끄세요. 그런 막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시동생과 시누이의 금전적인 요구들을 중간에서 막아줬는데 어머님은 또 마지막이라는 말로 요구하는 돈들을 모두 보내주신 것 같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불같이 화를 냈고
다시는 시동생과 신우에게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난 이후부턴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님께선 80대 후반의 연세로 접어드셨고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입원을 하셔야 했지만 선택지가 호스피스 병동밖에 없었고 호스피스는 지내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를 선택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과수원을 관리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모든 추억이 담긴 과수원까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나날이 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장 속상해한 건 다름 아닌 조카 정호였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제 옆에 계셔줄 거죠? 건강해지셔서 저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저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저 지금보다 말도 더 잘 듣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꼭 건강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놈이 못하는 말이 없어. 아직 14살밖에 안 된 녀석이 무슨 그런 소릴. 이 헬미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정호는 그런 어머님의 다짐에도 마음이 불안했는지 매일같이 어머님 방에서 함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큰엄마, 오늘도 할머니 살아계세요. 다행이다. 그런 정호의 모습이 조금은 유별나 보이기도 했지만 얼마나 어머님이 소중하면 저럴까 싶은 마음에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께선 시동생과 신우를 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통장을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둘한테 남기는 내 유산이다. 과수원 판 돈이랑 그동안 이애미가 모아놨던 돈이니 둘이 나눠 가지긴 충분할 게다. 아니 엄마, 돈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과수원하시면서 모아두신 돈들 이것보다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너무 적은데? 이 파렴치한 놈들아. 내 돈은 너희가 있는 족족 다 가져가 써놓고선 무슨 모아둔 돈 타령이야? 적어도 사람이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래도 뭐 이거라면 땡큐예요, 엄마. 이제 더 주실 거 없죠? 저 바빠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녕 적의 친자식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보통 멀리서 내려왔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아무리 바빠도 하루 정도는 자고 갈 법도 한데 시동생과 신우는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유산을 건네받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고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신우는 그렇게 집을 나섰고 시동생은 문 앞에 서 있던 정을 보면서 반가운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이거 많이 컸네. 야, 넌 클수록 아빠의 잘생김을 빼다 박았다. 그동안 잘 지냈어? 이 아빠 안 보고 싶었냐? 누구더러 아빠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빠 없는 사람인데. 이게 머리 좀 컸다고 말을 함부로 하네. 야, 벌써부터 개기는 거냐? 개기기 누가 개겼다고 그래요.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음 아빠처럼 행동을 좀 하던가. 어른 같지도 않고 아빠답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아빠라고 불러요? 쪽팔려서 그렇게 안 불러요. 아니 근데 이 자식이 엄만 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얘가 이 모양이야? 완전히 삐딱선이네 이거. 정호야, 그만해라. 그래도 네 애빈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 정호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선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시동생은 그런 정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곤 집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주라는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님이 계시는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얼른 일어나셔야죠. 평소 같았으면 방 안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텐데 그날따라 무척이나 고요하더라고요. 그 침묵에
저는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모두가 잠든 사이 나비가 되어 영원한 소풍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도 돼요? 어머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잖아요. 네?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제발, 된다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발. 제 울음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방에서 나와 저를 말없이 쳐다봤고 어머님의 옆에서 자고 있던 정호도 어느덧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고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면서 눈물 범벅이 된 정호가 울면서 어머님의 임종을 알렸어요. 큰엄마, 할머니가 숨을 안 쉬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의 중심을 잡아줬던 사람, 나를 지켜줬던 나의 원더우먼.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그리고 남편이 묻혀 있는 곳 바로 옆에 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 묘 앞에서 절을 올리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1초도 잊지 않고 기억할 거고 정호도 자식처럼 잘 키우겠다고.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 하늘에선 사랑하는 장남 그리고 남편 만나 걱정 없이 행복만 하시라고 말이죠. 아이들도 각자 어머님의 묘에 절을 올리고 두 손을 꼭 모아 기도했습니다. 정호야, 정혼 뭐라고 기도드렸어? 나중에 먼 미래에 꼭 성공한 사람이 돼서 할머니 묘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다고 하늘에서 꼭 지켜봐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기특하네 우리 정호. 할머니도 전부 다 들으셨을 거야. 앞으로도 쭉 지켜보실 거니까 정원 지금처럼만 잘 커주면 돼.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는 길 차를 타고 가려는데 갑자기 정호가 제 옷소매를 붙잡더니 불안한 듯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큰엄마, 저 안 버리실 거죠? 버리긴 뭘 버려. 정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버리니 많이 그런 소리 하면 큰엄마한테 혼난다. 감사합니다, 큰엄마.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전 곧바로 어머님의 유품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 있던 어머님 물건과 장롱에 있던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저기 장롱 깊숙한 곳에 하얀 봉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하얀 봉투를 꺼내 열어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의 정체는 어머님이 제게 남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내 며느리 연수야. 세상에서 제일 무능하고 못난 시엠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몇 자 남겨본다. 연수야, 넌 나랑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니? 넌 어땠을지 모르지만 난 정말 행복했단다. 난 살면서 인생의 낙이라는 걸 크게 못 느꼈는데 널 만나고 나서부턴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었거든. 네가 웃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기분이었고 네가 울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팠어. 어쩌면 너랑 난 전생에 엄마 딸이 아니었을까. 연수야, 넌 내게 그런 아이였어. 그래서 정태가 죽었을 때 네가 떠날까 두려워서 널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기적인 날 꼭 용서해 주려무나. 그리고 재산 둘째랑 막내한테만 줘서 서운했지?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죽고 없을 때 그놈들 때문에 네가 힘들어질까 봐 내 일부러 그랬던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너랑 나랑 계절마다 된장을 담궜던 된장독을 꼭 열어보렴. 그리고 꼭 그 안에 있는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연수야, 우리 정태의 짝이 되어줘서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웠다. 인연이 허락한다면 우리 다음 생엔 꼭 엄마와 딸로 만나자꾸나. 사랑한다, 내 새끼. 어머님이 편찮으시기 전 매해마다 어머님과 함께 된장을 담궜던 된장독이 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는데 된장독을 열어보라는 말에 저는 눈물을 닦고 마당으로 나가 그 된장독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을 열어본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된장독에는 된장 대신 검정색 비닐봉투들이 항아리를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분명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산을 증여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시동생과 시누이 몰래 저희 둘만의 행복한 추억이 담긴 이 된장독에다 유산을 묻어두신 것이었어요. 아마도 어머님은 혹시라도 시동생과 시누이가 이 돈의 실체를 알면 시비를 걸고 당장 돈 내놔라 하이에나처럼 달려와서 괴롭힐 게 뻔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게 된장독에 조용히 제게 유산을 물려줬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억 5천이라는 돈,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또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 무엇보다도 뜻깊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다짐했죠. 언젠가 하늘로 어머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아이들을 혼자서 셋이나 키우다 보니 사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냅다 달려 어깨를 주물러주고 또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리를 주물러주는 아이들 덕분에 행복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엔 20살이 됐고 둘째와 정호도 이제 곧 성인이 되는데요. 정호는 큰엄마, 제가 힘들 때 매일같이 다리고 어깨고 다 주물러 드릴게요. 하며 저의 껌딱지가 되어 살고 있답니다. 세 아이들이 모두 착하고 순하게 자라줘서 되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론 아이들 뒷바라지라고 또 필요한 곳에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인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로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관계가 아니니 연락을 주고받을 일도 없고 말이죠. 이제 친정엄마도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 그래도 가끔 손주들을 보러 내려오실 만큼 정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친정엄마, 오빠, 그리고 남편과 어머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는 법 또한 잘 안다고 하죠.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나의 사랑들에게 30년 뒤에 꼭 만나서 못다한 얘기들 실컷 나누자는 말을 남기고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무척이나 더워졌어요. 다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사랑 가득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